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장관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의 일기장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집니다. 네, 뉴스 오후 오늘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쇼츠트랙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트랙은 12명 구조 완료입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부근 해상입니다. 어선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아주 거세고요. 해경이 진화 작업에 나서보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 바다에서 조업하던 48톤급 어선에 불이 난 건데요. 선장과 선원 12명 바닷물로 뛰어들어서 불길을 피했습니다. 다행히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이 이들을 전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두 번째 트랙은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자, 마음이 따뜻해질, 훈훈해질 준비를 해주시고요. 택배기사에게 성금을 건넨 아파트 주민들 이야기 사연 속에 들어갑니다. 자, 지난 17일입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에 배달 업무를 하던 택배기사 정순용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함께 일을 하던 아내 주홍자 씨가 고객들에게 배송을 못하게 됐다,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입주민이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 이 소식을 전달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무엇이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병원비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너도 나도 동참하기 시작했고 이틀 만에 200만 원이 넘게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게 돈도 돈이지만 이 주민들의 마음 씀씀이가 참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입주민들에게 기사님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거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함께 사는 공동체. 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이 이야기 잠시 후에 오후의 키워드 오키에서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트랙은 멋지다 종합 우승인데요. 사상 첫 종합 우승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심장 떨릴 준비하시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공강하. 배역을 유지하고 자세를 바꿔가면서 멋지게 하늘을 가릅니다. 이게 저 같으면은 바로 기절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이게 저도요. 보면 저게 정말 높은 상공이어서 멈춰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자, 이 주인공들은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특전사 여군팀입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화 대회에서 사상 첫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멋지다 특전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번째 트랙은 적외선 카메라의 딱입니다. 이거 보면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아요. 자,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장면, 미국 순찰대가 헬기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장면입니다. 웬 사람이 풀밭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른은 아니고 아이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옥수수밭에서 3살짜리 아기가 실종이 됐는데요. 아이고. 적외선 카메라 수색으로 딱 찾아낸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여관 속의 한 장면 같아요. 그렇습니다. 발견 소식 듣자마자 가족들 달려왔고요. 헬기를 향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의 위력을 참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쇼츠트랙 여기까지 달려봤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5시에는 뉴스 오후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이제 지난주에 와보셨고 여기 스튜디오 이 공간 이름이 있습니다. 규스룸이라고요. 네. 제 공간이다 뭐 이런 뜻인데
뉴스룸의 짝퉁 버전, 짝퉁이란 말은 쓰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뉴스룸 좀 많이 찾아주시고요. 이곳에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영상 보셨다시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돌아온 이상민 장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이제 2시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죠.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를 기각을 했습니다. 이 장관 즉각 업무에 복귀를 했고요. 입장문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계기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두 분 헌재의 판단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먼저 김병욱 의원 하실까요? 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인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까? 만장일치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예. 그 한 명의 소수 의견도 없었던 것이고요. 이쯤 되면 민주당이 단순히 그냥 헌재 결정 존중하겠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예. 정말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해야 된다. 예.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거의 5개월 이상, 거의 6개월 가까이 이상민 장관이 이제 직무 정지를 당했거든요. 예. 민주당의 그 일방적인 그 탄핵 조치로 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런 국민적인 참사나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두고 네. 이 정쟁화하고 또 예. 이를 통해서 그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를 증폭시켜서 예.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이득을 보려는 예. 그런 좀 나쁜 정치를 지금 민주당이 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현재 이제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킨 건데요. 예. 이런 정말 민주당의 그 당리당략만 앞세운 예. 거대 그 야당의 그 횡포 때문에 예.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큰 이게 손실입니까? 예. 행정 공백이 있었단 말이죠. 예. 최근에 이 집중호우로 인한 이런 피해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예. 그 주무부처 장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도록 만든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세게 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장관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잘한 건 아니다. 그리고 예. 책임은 있다. 그러나 탄핵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 정도의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민주당이 사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상민 장관이 직무정지 당했을 때 우리나라 시스템이 안 돌아갔습니까? 오히려 이상민 장관이 있을 때에도 그 159명이라고 하는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없었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왜 굳이 이상민 장관을 이 자리를 계속적으로 고수하고 계신지 그리고 굳이 파면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할 정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뭐 정리하면 이상민 장관이 저 자리에 없어도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민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거라고 하신다면 이번에 탄핵 심판 판결이 나왔으니까 예. 이제는 이상민 장관을 굳이 두둔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좀 더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물관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소속이라고 하는데 물관리 자체는 지금 환노위하고 그 환경부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행안부와 환경부가 충돌하는 지점, 이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이상민 장관의 그 권리 상태, 그 상태가 이 상태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말에 어폐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전영기 의원의 말대로라면 예. 국가에 대통령이 필요 없다. 예. 그냥 구급 공무원이 있어도 된다. 그리고 각 당에도 당대표 필요 없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필요 없이 당원들 맺어도 잘 돌아간다. 그런 논리와 마찬가지고요.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도 이제 바로 밝혔습니다만 앞으로 국가의 그 재난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예. 지금 행정안전부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대규모 피해가 예. 수시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빨리 장관직에 오늘 복귀해서 봉사활동하러 갔는데 예. 이런 그 재난의 상습적인 재난에 맞춰가지고 국가의 예. 그 대응 체계를 확실히 바꿀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현재 이제 결정을 보면 별개의 의견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제 별개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부적절했다는 부분은 헌재에서도 언급이 좀 된 부분인데 이상민 장관의 발언들, 그가 이제 문제가 됐던 발언들을 다시 한번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경찰청이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는데 그 조직을 하나하나 제가
가서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발언들 이후로 이제 탄핵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글쎄요, 이 발언들은 뭐 당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지난 11월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민주당은 시종 일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개인의 책임 추궁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핵까지 민주당 의석수로 밀어붙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전체적인 구조나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뭐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을 촉구한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개인의 뭔가 이 책임 그리고 개인의 뭔가 문제 이런 것만 부각시키고 계속 그 추궁을 하다 보니 그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스스로 좀 자제력을 잃은 면도 있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이상민 장관 개인만의 책임으로 이 이태원 참사 모든 거를 몰아붙이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탄핵되는 것은 좀 과하다, 지나치다라고 헌재가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사회 전체 구조적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상민 장관이라도 책임을 져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부의 문제점은 일단은 책임 회피부터 하고 있고요. 민주당 잘못이라고 일단 몰고 가는데 너무 모든 사안들을 헤쳐나갈 때 민주당 탓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시작됐을 때에도 우리는 대통령께 지속적으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있으니 파면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전혀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159명이라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냐. 누구 하나는 책임지는 사회가 있어야 그것들을 국가를 믿고 국민들이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책임지는 방법을 우리는 알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어봤던 것이고요. 사실 책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민 장관이 발언했던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게 방금 봤던 10월 30일 브리핑도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이야기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갔어도 이미 골든타임은 지난 시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누군가 하나는 책임져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상민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무조건 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거 하나의 측면으로 이렇게 탄핵 소추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 책임 얘기를 하셔가지고 헌재 판단 이후에 유가족들이 이제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이제 발언은 대한민국의 무정부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이. 그러면서 이제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유가족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김병욱 의원? 지금 당시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지자체와 경찰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린 다음에 그 지휘 계통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과실이 있었는지를 밝혀서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할 것이고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장관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마녀사냥식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책임을 져야 하는 계통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지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현장에서 근무했던 소방관들 그리고 경찰관들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경찰의 수사가 소방이나 경찰로 이어지고 사실 용산구나 서울시는 그닥 큰 이렇게 수사 상황이 진척이 안 되는 걸로서 봤었거든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통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용산, 서울, 행안부에 책임이 있는 인재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통제 계획만 똑바로 세웠더라도 이태원에서 159명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실 이유는 전혀 없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힘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권력자라고 가만히 두고 힘 없는 현장직 근로자들만 책임을 추궁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힘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라 이런 의미가 저는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어떤 입장이 나왔어요. 고위 관계자 발로 민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였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박을 하신다면? 저렇게 나오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대통령실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보면 법꾸라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예. 법을 굉장히 잘 알아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법을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서 이것을 또 회피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오로지 법의 잣대로만 접근을 해서 대응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당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발언들은 저는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봤었습니다. 예. 사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무죄 받았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아이폰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 정말 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누군가는 책임이 있고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을 추정을 할 수 있으나 결국 법에서는 심판을 받지 않는 이런 상황.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 이 정부에 가장 크게 알려주고 싶었던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법적으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러나 정치적으로라도 탄핵 소추라도 해서 이 정부의 권력자들이 책임지는 방법들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자라는 예.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탄핵 소추가 일부 이루어진 점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김병우 의원 말씀까지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화사한 스튜디오에서 예. 자꾸 이렇게 날쌘 말을 드리기가 참 예. 좀 그런데요. 정치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100% 동감하고요. 그런 면에서 가장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당이라면 저는 민주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꾸라지라고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법꾸라지의 대표적인 사람이야말로 조국 전 장관이고 이재명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지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과하게 이상민 장관을 탄핵을 시키면서 여야 간의 극한 이 대립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유 그 기저에 뭐가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로 송사를 겪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가 없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극한 대결로 국회를 이렇게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거취에 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예. 본인의 무죄를 입증한 다음에 다시 정계에 돌아오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조금씩 좀 달궈지셔가지고 조금 컴다운하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 나왔는데 이상민 장관은 수해 현장으로 바로 갔다 그래요. 일단 업무 복귀는 그렇게 수해 현장 복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해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해를 대하는 자세 이렇게 좀 저희가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오늘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수해 복구 활동 모두 일제히 나섰습니다. 지도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먼저 각 당 대표, 여야 대표들의 발언을 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넓은 들판이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됐는데 과거 이런 경험이 없었다고 하는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의 치수대책과는 획기적으로 개선된 치수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건전재정 너무 노래하지 마시고 돈이란 필요할 때 쓰자고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또 신속하게 우리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의 이름으로 현장에 나와 있지만 혹이라도 민폐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고 제가 두 대표의 발언이나 뭐 표정이나 이런 걸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건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수해 현장에서 굉장히 발언도 조심하고 뭐 방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혹여라도 뭐 민폐가 되지 않도록 이런 발언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수해 복구 현장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좀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두 분도 복구 활동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합니까? 실제로 예. 저는 복구 작업을 예. 하우스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하우스 안에 농작물들이
그리고 그 물에 떠내려갔던 잔해물들, 그리고 농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잠깐 쉬는 그런 그렇죠. 움막 같은 곳을 치우는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예. 정말로 많은 수의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하우스의 3분의 2 이상이 물이 차가지고 예. 그것이 사실 지금은 좀 많이 냄새도 많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봤던 건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확을 한 집이 있고 수확을 아. 못한 집이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수확을 했던 집을 같은 경우 보면은 그래도 농작물을 어느 정도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예.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는 그런 농가들은 아. 단 하나의 농작물도 수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큰 재산적 피해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험 제도가 있기는 한데 농작물의 보험은 굉장히 좀 최소 단위로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확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아주 큰 피해가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현장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병우 의원 같은 경우는 경북 예천 다녀오셨죠? 예, 예천을 예. 좀 잠깐 다녀왔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예.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 의원들이 예천 그리고 어제는 그 청주를 다녀왔고 오늘은 또 익산을 다녀왔고요. 예. 또 각 지역 당협에서 자발적으로 그 수해 피해 지역으로 또 각기 분산해서 그 봉사활동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에 예. 올해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중부 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예. 작년에 그 태풍 흰남노 때문에 포항이 지역구시니까. 포항과 경주 특히 예. 포항에 아주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예. 제 지역인 남구 지역이 거의 초토화가 되다시피 예.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지금 태풍 빈도가 예. 과거 이제 방제 시설을 기준할 때 설계 기준이라는 걸 정할 때 예. 그 태풍이 100년에 한 번 올 것이냐, 200년에 한 번 올 것이냐에 따라서 200년 빈도, 뭐 500년 빈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국가청 같은 경우는 200년 빈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0년 빈도 훨씬 못하게 50년 빈도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예. 이거 대폭 상향을 해야 합니다. 예. 그 작년 태풍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500년 곱하기 2라고 했거든요. 500년보다 훨씬 더한 빈도에 내리는 집중호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제 기준을 설계 기준을 높여서 예. 하도 준설과 예. 제방 상향을 예. 동시에 추진을 해야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런 대책은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런 기준을 역대 정부에서 높여왔어야 되는데 예. 안 해왔기 때문에 재정을 예. 지출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기준이 딱 낮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전용기 의원 때문에 말했지만 가정에서 침수를 당하더라도 네. 정부에서는 1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럼 지자체에서 네. 100만 원부터 200만 원을 주거든요. 그 200만 원 가지고는 도배 장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농가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어떤 재난 시스템이라는 게 예. 자연재해인 경우에는 네. 거의 개인이 스스로 부담하는 그런 아주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두 분이- 자연재해일 경우일지라도 예.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국가가 사회 재난에 준해서 예. 지원하고 보상하는 이런 체계로 180도 바꿔야 될 것 두 같습니다. 분이 현장을 다녀오신 다음에 지금 굉장히 보고 느끼신 게 많아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천 다녀오셨으니까 네. 지금 홍준표 시장 혹시 만나셨어요? 예천에서 홍준표 시장이 날짜가 달랐어요. 어제부터 지금 네, 뭐 네. 사흘 동안 봉사활동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나진 못하셨어요? 네네. 아니 최근에 또 폭염이 네.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 낮에 그냥 서울에 있어도 느낄 수 네. 있지만 예. 12시 전후로 하면 밖에 나가서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푹푹 찌는 날씨거든요. 네. 근데 이 날씨에서 정오를 넘겨서 그 한낮에 그 자원봉사를 한다는 네. 게 사실 무리이기도 하고 예. 또 좀 쉬기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일사병 네. 같은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 예천에 가서 3일 동안 봉사를 네. 하고 있는 이 얘기를 왜 상황이고요. 여쭤봤냐면 홍 시장이 이거를 이제 언론에 알리지 않고 했다고 하고요. 또 언론이 찾아가니까 인터뷰를 안 했다 그래요. 네,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좀 비춰지기도 하고 내일 윤리위도 이제 예정이 돼 있다고 하고 해서 글쎄 홍 시장의 어떤 마음으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뭐 저희가 뭐 추측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는 이 현장? 수해 이후에 주말에 골프를 친 거에 대해서 예. 처음에는 이게 나는 대구시장이고 대구에는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 잘못이 없다. 공직자의 주말도 사생활도 보장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좀 국민들로부터 좀 비판을 많이 받았죠. 예. 그런 상황에서 당의 윤리위원회 또 제소가 되기도 했고 징계 수위는 어느 그래서 정도로 보세요? 본인이 일단 이런 봉사활동 그리고 좀 진솔한 자세로 예.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이게 예.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좀 당윤리위원회가 어느 예. 정도 이런 정황을 좀 반영을 할 수 고려해서 어느 정도 수위를 좀 낮추도록 예. 그런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최종적인 판결은 윤리위원회가 예. 독자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홍준표 시장님이 꽤 사실은 고령이세요. 예.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저 땡볕에 저렇게 정도로 가서 봉사활동을 봉사하고 한다는 있는 건 어느 모습? 정도 예. 당에서도 그런 본인의 그 자세, 반성하는 태도를 네. 좀 반영 평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베트남 출장 논란이 민주당에선 있었어요. 오늘 이제 의원들이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귀국한 장면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박정 의원이 오늘 이제 새벽에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네, 영상 음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외교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치 않았다 그러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니까 또 귀국하는 게 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드네요.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SNS에서 조기 귀국을 결정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난 감수성 제로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난 감수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는데 앞으로 더 신중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붙이기도 했고, 이건 뭐 전용기 위원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에서 네.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분명히 나온 거죠. 부적절한 비판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초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 예.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 정말로 안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국제적 초청이었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회의 정도만 참석하고 들어오시는 걸로 기억하고, 제가 알기로는 박병석 의장님까지는 마지막까지 의장 예방 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내에서도 문제가 있으니 빨리 귀국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급하게 들어오셔서 오늘 수해 봉사활동도 같이 나갔습니다. 아, 오늘 수해 봉사 활동을 갔습니까? 오늘 수해 봉사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진정성 있는 어떤 귀국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당에서도 예. 수해 발생 이후에 예. 의원들 해외 시찰이라든가 예. 해외 일정을 다 중단을 다시 시켰습니다. 지도부가 뭐 가급적이면 나가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예. 했고 의원들이 다 거기에 따랐고요. 이번 민주당 의원들 베트남 방문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네. 사전에 예. 이 현재 상황이 좀 심각하니 예. 좀 미루거나 뭐 다음으로 이번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 게 좀 네. 이런 화를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그 광주시장이 이제 김기정 광주시장이 출국을 한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당내에서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외교 일정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그 공직자들이 해외 출장을 가는 것들이 사실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죠. 예. 요즘은 많이 그 공직자의 자세나 기준이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안 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초청을 받았고 예. 그분들에게 많은 홍보 활동들을 좀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약속들을 잡아놨던 것이죠. 예.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전원 취소하고 안 나갈 것이냐, 예. 그리고 이것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사실 정치인이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그 공무원 사회에서 어떻게까지 외교 활동을 만들어놨는데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복합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처럼 굉장히 심각한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정상적인 외교 활동으로 봤을 때 취소하는 것은 엄청난 결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뭐 지금 어떤 지도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까? 아직까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일단 외교사인지 봐야 지도부도 수해 복구 현장에 간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 쏟아지는 복잡 다단한 뉴스들 핵심만 쏙 골라서 언박싱 해드립니다. 자, 오늘 풀어볼 이야기는 범죄자와 신상 공개로 잡았습니다.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 씨. 마스크에 검은 모자까지 깊이 눌러쓴 채로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아마 내일 이 시간쯤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한 얼굴과 실명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이 신상공개 늘 강력범죄 사건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기준은 4가지입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충분한 증거가 있었는지, 이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지. 자, 2010년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총 74개 사건이 심의 대상에 올랐고 그중에 47건에 대해서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토막살인범 오원춘, 어금니 아빠 이영학, N번방 조주빈, 가장 최근 사례인 정유정까지 모두 전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들이죠. 다만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4년 전 신림동 여자친구 살인 사건과 지난해 동거녀 살인 사건, 둘 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전자는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미공개 결정, 그리고 후자는 데이트 살인 경각심 고취를 명목으로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락가락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엇갈린 판단, 사례는 더 있습니다.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는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면서 비공개하더니 2년 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집에 가던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신상 공개의 모든 요건을 갖춘 듯한 사건이었는데 여전히 우린 피고인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자, 왜일까요? 바로 그가 이미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범죄 의심을 받는 피의자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재판에 넘어간 피고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돼도 신상을 공개할 수가 없다.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마지막으로 현행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 부분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인 이 정유정의 경우에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현재 얼굴의 차이가 커서 조작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도 정유정의 증명사진을 못 알아봤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자,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국은 입건 당시에 찍힌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합니다. 영화 아이언맨으로 알려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까지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오래된 증명사진 대신에 이 같은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피의자의 돌이킬 수 없는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언박싱이었습니다. 네, 원룸에서 사회 토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범죄 사냥꾼 동대문 경찰서의 이대호 형사님. 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늘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해 주시는 서혜진 변호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방금 이슈 언박싱에서 풀었습니다. 그 신상 공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 씨 때문이죠.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에서 범행 영상이 좀 유포가 돼서 2차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 부분까지도 수사를 한다고 하고 아무튼 내일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즉시 뭐 결론이 나오고 바로 공개되는 건가요? 일단 신상공개위원회가요 열리게 돼서 네. 그 위원회에서 이제 이 사안의 피의자 이 조 씨를 신상공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이미 사실 조 씨의 신상이 지금 인터넷상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사실, 네. 예, 사실 여부를 사실 확인할 수가 없고요. 네. 근데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위원회의 그 절차나 아니면은 그 절차 과정에서 좀 회의도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즉각적으로 신상공개 그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도 사실은 좀 즉각 공개되지 않는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상공개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안 되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네. 이 사건은 너무나 그 범행 장면이 사실은 너무 CCTV에 그대로 녹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시청을 하고 진짜 트라우마로 호소하고 있을 정도로 그 범행 수단이라든지 이런 수법이 너무 잔인했어요. 그리고 이미 사상자가 4명이나 발생을 했고요. 최근 직전에 공개된 그 정유정 사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네.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한 결론, 이례적 결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 신상 공개에서 검토하는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부합을 해 보이는데 이 형사님도 공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사회적 관심사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범죄자들 워낙 많이 지켜보셨으니까 이 형사님 보기에는 이 사건의 뭐 특이점이라고 할까요? 지금 그 경찰의 좀 설명이 좀 속보로 나온 게 있어 전해드리면 이 범행 전날에 이 스마트폰 초기화를 했다고 하는 지금 속보가 나와 있는데 이 초기화를 한 이유는 범행을 계획했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초기화를 했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뭐 계획 범죄로 좀 보여지는 거죠. 네. 이제 뭐 현장에서 근거될 것을 미리 이제 예단을 자기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증거인멸을 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그 조치로 자기의 휴대폰에 포렌식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이코패스 검사도 했다고 하는데 네. 결과가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시나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예단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술이 계속 좀 엇갈리다가 뭐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좀 엇갈리다가 뭐 남들도 불행하게 하고 싶었다라고 했다가 할머니한테 꾸중을 들었다라고 했다가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또 이 검사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피의자를 그 체포하기 직전에 이제 경찰이 검거하는 과정에서의 대응 방식을 두고서 사실 좀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장면 저희가 잠깐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팔 버리세요. 팔 버리세요. 팔 버리세요. 팔 버려요. 팔 버리세요. 팔 버려. 팔 버려. 알았어. 그러면 팔 버려. 팔 버리세요. 여태까지 잘못하기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야 돼도 안 되더라고. 검거 당시의 장면인데 이제 경찰이 칼 버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 추격도 아니고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좀 제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근데 네. 뭐 왜 존댓말을 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검거 과정에 또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만약에 그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 대응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보통은 지금 저런 그 현장 상황이었다 그러면 매뉴얼대로 하면 칼 버려 뭐 이렇게 3회 명령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거부를 했을 때 이제 물리력을 행사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 상황은 지금 그 난동을 피우고 난 이후에 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그 경찰관이 칼 버리세요라고 했던 거는 아마 피의자가 좀 극단적이게 좀 뭐 자극적이게 네네.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만약 자극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흥분해가지고 또 다른, 우발적인 네. 범행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자극하지 않으려고 아마 경찰관이 현장에서 그렇게 좀 높임말을 사용해서 네.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판단이 됩니다. 당시에는 어쨌든 그 당시에는 피의자가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 아니었고 네. 그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더 침착하게 대응을 한 측면이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속보도 들어오고 내일 뭐 신상 공개 결정도 지켜봐야 될 텐데
근데 또 어제 또 신림동에서 또 좀 가슴을 덜컥하게 하는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여성들을 죽이겠다 이런 일종의 테러를 예고해서 해당 남성이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서 변호사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네. 수요일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사실상 뭐 살인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뭐 흉기를 주문한 내역 같은 것도 이제 사진으로 올렸었는데 네네. 이 사람은 오늘 새벽 1시 44분에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지금 인천지구대에서 먼저 신고 내용 확인 후에 이제 서울경찰청이 이 남성을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라고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새벽에 글을 올려서 내가 뭐 이러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라고 했다가 또 어떤 뭐 범행 도구를 샀다라는 글까지 올렸다가 또 자수를 해서 또 이제 긴급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뭐 수사 시작 후에 글이 지워졌고 그 후에 자수를 한 거니까 이거 뭐 좀 뭐 불안감에 뭐 자수한 건가요? 심리가 뭔지. 네. 지금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거기 때문에 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의 아이디를 추적을 하게 되면 네. 사실상 누구인지 다 신원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금방 특정이 그렇죠. 되죠. 뭐 범인이 근거되는 거는 시간 문제와 관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압박을 받아서 자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체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참 왜 이런 글을 올렸을지 일단 그 동기가 궁금한데 좀 저희가 이제 경찰 측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분노의 대상이 누군지는 뭐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뭐 사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피의자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어야 됐는데 그러면 왜 이런 테러글을 올렸는지 또 그것도 좀 납득이 안 되고 아무튼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제 흉기를 구입하려고 결제까지 했다가 취소를 한 사실까지는 지금 경찰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이 설명을 들어보면 이 테러글을 올린 데에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뭐 어떤 의미로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본인의 진술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네.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커뮤니티에 글 올려지고 그다음에 그 글이 삭제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보통 커뮤니티에 이제 관심 받기 위해서 그런 글들을 네. 좀 올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관종이 아닌가 이렇게도 네.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그 해당 테러글이 새벽에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글이 올라온 시간은 새벽이 아니고요. 자수를 한 시각이 새벽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아마 그 신림동 사건이 분명히 영향을 준 건 맞을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뭐 모방 범죄가 일어날까 봐 지금 우려되기도 하고 네. 또 인터넷상에서는 좀 말도 안 되게 이 피의자의 행동을 되게 뭐 찬양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금 피해자 유족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정신적 고통을 더 추가적으로 주는 네. 그런 방식의 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해자들에 대한 그 영상에 찍힌 피해자들에 대한 좀 근거 없는 그런 명예훼손성 발언 같은 것들도 사실 상당히 이제 커뮤니티에 인터넷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고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형사처벌을 떠나서 사실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사건의 그 조사 과정을 좀 냉정하게 지켜보고 네. 피해자를 보호하고 좀 피해자의 유족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향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네. 이렇게 엉뚱하게 마치 자기가 뭔가 관심의 대상이 돼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네. 행동하는 일종의 아까 형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관종이죠. 한마디로 이런 관종들의 이런 행동, 추가적인 좀 그러니까 범죄 수준의 행동을 사실은 조금 더 자제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일들이 나오면은 좀 경찰이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협박죄로 긴급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실제 이 협박 여부를 떠나서 정말로 이 사람이 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살인을 예비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네. 것들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네. 또 혹시 모르겠지만 이 조 씨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실행까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글을 올리고 이런 행동을 한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될 수 있고 추가적인 형사처벌도
가능한 네, 부분이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은 이게 피해자가 특정하는 방식으로 게시글을 올린 건 아니라서 일단 그 법리적으로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람의 그 범행 동기라든지 실제 무엇을 의도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이제 그 후에는 법리적으로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올리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잖아. 내가 뭐 한 거 아니잖아. 뭐 특정한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뭐 형사처벌 대상이야라고 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사실 이런 글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너무 불안해서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장난으로라도 혹은 정말 관심 끌려고라도 못 올리게 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게 신림동에서 뭐 연달아서 좀 이런 사건이라든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뭐 주민분들이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뭐 해당 지역 순찰이라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이제 그 각 관할의 지역 이제 지구대나 파출소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매 순찰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순찰을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아마 순찰하고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24일 날 오후 11시경에 뭐 관악구 신림동 그 복림교 인근 골목에서 뭐 칼 든 사람이 있다는 이런 신고가 있었어요. 그런 소동이 일었었는데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 인근 골목을 샅샅이 수색을 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결론은 이게 허위 신고로 허위 신고요? 그렇게 밝혀져가지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작은 신고만 들어와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찰분들 너무 바쁘게 좀 움직이고 계실 텐데 허위 신고 같은 경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교사의 심경을 좀 추측해볼 만한 일기장의 한 대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전문 교사가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없고 교권이 보장되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명확한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뭐 학부모의 갑질이 있었다 이런 뭐 추측이 있는 상황인데 그 공개된 일기장의 내용을 보면 월요일 출근 후에 업무 폭탄 그리고 학생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다 버거워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학교 생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업무도 힘들었겠지만 사실 특정한 어떤 학생에 대한 뭐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 뭐 학생 이름을 기재하면서 학생의 난리가 겹쳤다라는 게 사실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추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이 이 선생님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 형사님도 비슷한.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숨지기 한 2주일 전쯤에 쓰여진 일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그 숨진 교사의 사촌 오빠가 또 글을 올렸는데 이게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한 언론 보도에서 이제 숨진 교사 A 씨가 지난 2월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뭐 이성친과의 관계 등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글이 담겨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제 이 글을 접한 사촌 오빠가 이제 숨진 교사의 사인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뭐 누가 죄인입니까? 이런 글을 올린 건데 사실 유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런 보도 같은 것들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서로 상반된 주장이지 않습니까? 아직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는 그 망자가 남긴 뭐 휴대폰에 대한 뭐 포렌식이라든지 그런 포렌식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참고인 진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가지고 그 부분들 만약에 포렌식 결과에서 뭐 언급되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명확한
사인의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쪽으로 추측하는 그런 건 좀 지양을 하는 예,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절차를 좀 밟아야 될 걸로 보이고 그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학부모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조사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 해당 교사의 죽음으로 이제 교권 침해 문제가 굉장히 화두로 떠올랐는데 어떤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99%가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제 그 서울시 교육청이 교직단체와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도중에 이제 내 딸 이야기도 들어달라라고 외친 유가족분이 계셨습니다. 제 딸도 그렇게 똑같이 죽었습니다. 이분들 제게 제 딸도 같이 이어서 같이 조사해 주세요. 어제 서희초가 갖고 많이 울었습니다. 서희초 선생님은 온 눈에 조화가 놓이고 움직이는데 우리 딸은 보통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도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학생이고 교사였어요. 저도 이전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희도 한번 서류를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제대로 얘기도 못할 정도로 좀 감정이 격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유족분 주장은 가해 학생에게서 지속적인 협박을 당했다라는 거죠. 네, 그 기자회견 끝난 후에 저 이제 그 아버지가 취재진에게 가해 학생의 부모가 지속적으로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뭐 옷을 벗기겠다, 콩밥 먹이겠다 이런 협박을 했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서희초 사건에는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고 있고 한데 그 사실 뭐 비슷한 사망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렇게 딸을 잃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은 저 화면으로도 절절하게 느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사례가 사실은 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각 교육청 차원에서 얼마나 이런 사건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선생님의 어떤 교권 추락이라든지 교권과 관련된, 아니면 뭐 학생 또는 학부모들의 일종의 갑질인 거죠. 그런 것들과 관련된 사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태 조사 같은 걸 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조희연 교육감이 서류로 보고받은 바 있다라고 답을 하거든요. 근데 서류로 보고받은 바 있고 이미 한참 전의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사실상 없었고 저희도 몰랐던 사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 아버지가 저 현장까지 오신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서류 보고로 그 이후에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는지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최근에 교사 노조에서 이런 악성 민원 사례들, 일종의 학부모 갑질 사례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이게 계속 새로 고침되면서 이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그 해당 사례가 정말 뭐 갑질 사례인지 뭐 추가적인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뭐 우리 애가 다칠 동안 뭐 담임은 뭐 했냐, 뭐 기침을 몇 번 했는지 세어봤냐, 그리고 뭐 밤 10시에 뭐 민원 전화를 한다든지 조금 논란이 있는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뭐 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렇게 사례가 수집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도 마련, 뭐 보완 대책 마련에 좀 영향을 미쳐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시에는 뭘 보니? 뉴스 오후를 보니? 네, 제가 하니까 좀 잘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니 기자가 직접 가보고 들어보고 해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코너 여도현 보니 어서 오십시오. 네, 보니 여도현 기자입니다. 네. 네, 안 삽니다.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니까 안 사네요. 뭘 보니, 가보니. 네, 그러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뭘 보니? 오늘은 지워보니입니다. 뭘 지우죠? 바로 볼까요? 이걸 지웁니다. 앵커 이거 뭐죠? 네. 저 다이어트 하기 전에 한창 살쪄 있을 때 몸무게가 이제 최고를 경신하고 있을 때
저의 두둑하네요. 네. 저는 그때입니다. 이제 국회 현장에서 여의도가 진짜 칼바람이 막 부는데 제가 네. 현장에서 중계를 할 때 좀 코에 물이 좀 흘러서 그것을 이렇게 좀 저는 사진에 보니까 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투샷으로 잡히니까 네. 거의 비포, 애프터 네, 정도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제죠? 언제죠? 비웃은 건가요? 아닙니다. 담당 PD 누구예요? 이거 누가 찾았어? 선배 머리는 가발인가요, 이거? 제 머리요? 네. 약간 다나카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약간 아이돌 일본 아니, 저 아이돌 10년 같아요. 전에는 최신 유행머리였는데. 약간 프린스 스타일로. 그럼요. 네. 네. 선배도 엄청. 파마한 거예요? 저는 이거 입사 전입니다. 이게 한 10년 전이네요. 네. 이런 앵커. 잘도 찾았네. 잘도 찾았어요. 네, 이런 앵커들의 과거를 열심히 찾았는데 이렇게 누구나 저마다 이렇게 지우고 싶은 흑역사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많죠. 흑역사. 네. 그렇죠. 네, 이런 흑역사를 지워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네. 지우개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게시글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해당 게시글이 재가공되는 사이트들까지 싹 다 삭제 신청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빨리 바로 알려주세요. 번호를. 네. 그렇죠. 이거를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여기서 지금 시행하고 이게 있는데요. 정부 정책이군요. 맞습니다. 네, 4월부터 6월까지 2달 동안 이 서비스를 3,000명이 넘게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지우는 게 아니고 정부의 사업이군요. 네. 오늘 이제 흑역사 지워보니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었는데요. 네. 제 흑역사도 지울 수 있는지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실제 본인이 이제 지우고 싶은 것들을 못 지우는 경우, 본인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타인 게시물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고 이제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대처 능력은 성인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아동 청소년의 인지 능력과 대처 능력을 저희들이 조금 더 도와줌으로써 아동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입칠 권리 신청. 하나. 신청. 여기 누르면 저는 만 24세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못하는 걸까요? 네, 24세 미만만 가능합니다. 삭제권이나 처리 정지권을 통해서 본인이 그 사업자에게 내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더 이상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인들도 삭제에 어려움을 겪을 건데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 검증을 해서 연령 확대 같은 것도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못 지운 거잖아요. 못 지우고 심지어 오늘 뉴스 오후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글라스 끼고. 본인의 흑역사. 멋있습니다. 미리 PD님이 전혀 언지를 안 주셨는데 네. 이 영상을 직전까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PD가 좀 원래 그래요. 네. 저도 지금 몹시 당황스러운데 곧 뉴스 오후에 삭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언제적 이에요? 네. 저게 이제 대학생 때인데 네. 이제 취업해 보려고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어보려고 UCC 대회에 나갔는데 이게 수상을 하면서 영원히 박제가 돼버렸습니다. 그 취업에 도움 되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 그렇죠. 입사를 하게 되긴 했는데 또 어쨌든 삭제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인도 나이에 걸려서 안 되는 거면 뭐 저희도 다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아동 청소년의 이칠 권리를 위해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 24세 미만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처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저희는 직접 삭제 요청을 전화로 해야 됩니다. 일일이? 네, 어른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로 좀 많이 신청을 합니까? 네, 이게 가장 많이 신청한 나이대는 중학교 2학년 15살인데요. 아, 그래요? 그렇지만 보시면 지금 다 골고루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중2 친구들이 또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제 자기 전에 막 이불킥하면서 그거 지워야 돼 이러면 신청을 하고 뭐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10대가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네. 이 미취학 아동 시기부터 영상 공유 플랫폼, 소셜 미디어 이런 거 활발하게 하는데 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나 영상의 무분별한 재유포 이런 거에 대한 인지는 낮다 보니까 이 무심코 올린 게시물을 뒤늦게 지우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인 사이트에서 골고루 다 삭제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방송을 보고 있는 이제 부모님들도 이 서비스 굉장히 좋은 서비스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됩니까? 일단 인터넷에 네. 지우개 서비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 포털 사이트가 나옵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서 개인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면 지우개 신청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권리를 위임하게 됩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만 14세 미만 신청자는 법정 대리인의 신청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메일로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만 24살까지 네. 사업이 좀 더 확대돼서 저희들의 흑역사도 몽땅 다 지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몰랐는데 또 이것도 기대해보니. 굉장히 좀 유익한 그런 사업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자신의 범죄 전과를 경력을 고지할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범죄자 또는 중대범죄자의 경우에도 과연 고지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조금 전에 흑역사 공개로 예. 처진 제 기분을 이분이 다시 업 시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오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전민기 빅데이터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약간 어이없어서 웃으신 것 같은데. 왜요? 저는 그걸 나한테 전희범이랑 어떡하라고 뭐 이런 느낌인데. 대화만 해도 예. 기분이 막 업되고 아, 그래요? 더운 날씨 막 시원해지고 그래요? 조금 다운될 만한 사진이 우리가 준비가 돼 있기도 그래요? 한데 한번 기대해 여기서 주시죠. 오늘 끝낼까요? 아니죠? 네. 자, 어쨌든 지금 덥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이거 보시면 좀 시원해지실 거예요. 그래요? 네. 바로 전통 전통시장? 네, 가가지고 진짜 맥주 한 잔 쫙 하고 싶은 곳이잖아요. 저는 전통시장에 뭐 요새 에어컨이 잘 나온다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고. 아닙니다. 맥주. 네, 연관어 쭉 보면은 이제 예. 뭐 광장시장, 풍물시장, 뭐 뉴트로, 할매니얼, S사 선풍기, 포니 등등의 단어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전통시장 하면 네. 글쎄요, 맥주 감성보다는 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소주 감성 아닌가. 제가 너무 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 네, 요즘 트렌드는 깜짝 전통시장에서 놀랐어요. 맥주랑 와인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MZ세대 모이면 전통시장을 자주 가는데 네. 아까 이 키워드에도 나왔던 광장시장, 풍물시장, 경동시장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레트로 감성이 물씬 나는 곳이죠. 네. 인스타그램에서 이 해시태그로 전통시장 검색하면 결과물만 무려 한 10만 2천여 개가 나와요. 10만 개요? 네. 그래서 요즘 제일 핫한 전통시장 사진들 지금 쭉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예. 네. 저 청춘 비디오 가게 저거 아마 그 풍물시장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맞아요. 있고. 네. 그리고 요새 그 맛집 가서 인증샷 찍는 게 또 요즘 친구들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그 맛집들이 이미 다 시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핫한 루프탑도 있고 네. 지금 여기는 경동시장 안에 있는 새로 생긴 스타벅땡이고 여기 핫플이에요. 뭐 이렇게 잘 알아요?
이 중에 사실 아니, 공부를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아는 거예요? 저는 MZ니까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나중에 한번 싹 모시고 데려가 드리겠습니다. 아, 좋죠. 더 많이 사실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추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요즘 서울 말고도 예. 뭐 강릉 중앙시장이라든지 제주 동문시장, 충남 예산시장도 엄청 인기고요. 이게 바로 이제 뉴트로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연관어에도 있었죠. 예. 뉴와 레트로의 합성어인데 2010년대 후반부터 복고풍 진짜 뜨겁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뉴트로랑 레트로랑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지난번에 신 기자님 보니까 안경 이렇게 딱 봤던데 자, 1타 강사 나갈게요. 네. 자, 포인트는 뉴와 레의 차이입니다. 네. 이 레트로는 이미 그 문화를 알고 있던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는 거라면 뉴트로 그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10대에서 30대 밀레니얼 세대에게 좀 신선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 문화인데 지금 MZ들한테는 이게 엄청 신선하고 재밌고 사실 처음 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랬다면서요? 라고 상상을 하는 거고 두 네. 분은 직접 경험하신 그런 과거의 자꾸 분들이고. 벽을 이렇게 치려고.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요새 그래서 뭐 선풍기 같은 것도 옛날 모양으로 만든 선풍기 잘 팔린다 이런 기사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뉴트로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1980년대 유행했던 그 선풍기를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파는데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심지어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한 중고 사이트에서 진짜로 1980년대 만들었던 저 선풍기가 25만 원에 팔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포니차 아시죠? 네. 사진 보면 아시는데 이 첫 국산 모델인데 이 포니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정식 출시된다는 얘기가 돌아서 떠들썩했는데 사실은 전시용으로 아까 그 차 은색 차는 복원된 거고요. 네. 이 포니 전시회에서 포니를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을 열었는데 거기 1등한 분이 성함이 심포니 씨예요. 심포니. 네, 이름. 이름이 폰이에요? 네, 아까 이제 사진에 잠깐 나갔던 분. 네. 아빠가 포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포니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아까 포니 옆에 조그만 애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애기가 바로 그분이 심포니 씨. 포니 씨예요. 네, 어릴 적에 아빠가 직접 찍어준 그런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시간 여행을 하신 게 아닐까요? 나중에 포니라는 이름을 지으면 대상을 받을 수 있다. 아버지의 큰 그림. 네. 네, 바로 저 사진입니다. 너무 많이 나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풍기는 기억나요. 옛날 저런 그쵸. 선풍기 많이 썼죠. 저희 집집마다 있었어요, 네. 예전에. 네. 알겠습니다. 뉴트로 오늘 하나 또 배웠고요.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증명사진입니다. 네. 뭐 당근마켓 소녀 불안해진다 이거. 불안해요? 예. 불안한데요? 맞습니다. 예. 증명사진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불안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사실 진짜 좀 뜬금없긴 하죠. 예. 그 얼마 전에 당근마켓에 소녀시대 유리 씨 있잖아요. 예. 이 증명사진을 판다고 올라온 거예요. 유리 씨가 내는 건 아니겠죠. 게시글 보이죠? 이 소녀시대 유리 증명사진 거래 가능합니다. 5만 원에 팔겠다고 했어요. 이 명백한 초상권 침해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네. 본인이 파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은 삭제가 됐고 실제 거래도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뭐 잘 해결됐다니 다행인데. 어떤 뭐 갖고 있었던 어떤 식으로든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좀 딴 얘기지만 네. 유리 씨 정말 그 증명사진에도 굴욕이 하나도 없네요. 그대로죠. 네. 우리는 지금 증명사진 보자마자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이 뭐라고 했냐면 유리 의문의 1승이다라는 댓글 달았고요. 네. 증명사진 원래 굴욕사진으로 유명합니다. 연관어에도 아까 잘 찍는 법 굴욕이란 단어가 보였잖아요. 네. 이게 잘 찍기 엄청 어려운 사진. 내가 네. 제가 역대급 증명사진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강동원 씨잖아요. 요 사진도 있지만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재밌게 준비한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증명사진들은 정말 일부러 네. 그 뒤에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지금, 연예인들. 네, 멋진 분들의 사진을 마구마구 보여주시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지금 약간 네. 당하는 기분이에요. 네. 일부러 지금 순서 바꿨어. 지금 네. 순서를 바꾸신 거죠, 일부러? 네, 왜냐하면 이제 이걸 네. 보고 나서 저희 이제 뒤에 나가고 있죠. 현상범 수배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 박 기자님 사진, 두 번째가 우리 신 기자님 사진이고 마지막에 그나마 제 건데. 근데 솔직히 나만 희생했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나만 이거를 희생한 것 같은데. 이렇게 붙여놓는 거는 너무 진짜 아니 이게 시간적으로 이게 여권에 있는 증명사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 기계에서 찍잖아요, 가끔. 저건 지하철 밑에 그거요. 기계에서 3,000원 내고서 네. 찍은 네.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온라인에서도 사실은 역대급 증명사진 아까 이제 보여드린 거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굴욕이 없다. 뭐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빨리 다음 키워드로 네.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만 희생한 것으로. 박진규 앵커 사진 보다가 그만 강도원 씨 보여주시는 사진을 이어서 보는. 네, 여기까지 하고 앵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 키워드 갈 건데 네. 마지막 키워드 오늘 쇼츠 트랙에서도 소개를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마지막 아이템은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가슴 훈훈해지는 사연. 그렇죠. 어제 이제 황당한 공고문으로 이제 아파트 키워드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너무 따뜻해서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늘 네. 보도가 나오면서 알려졌는데 지난 17일에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님이 업무 중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지셨어요. 네. 정순용 님이고요. 68살입니다. 같이 일하던 아내 주홍자 씨가 이제 아파트 주민들에게 일일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오늘 배송 중에 저희 아저씨가 심장이 안 좋다고 해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고요. 오늘 배송 못하게 됐습니다. 병이 낫는 대로 배송하겠습니다 하면서 사과 문자를 일일이 보내셨대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병원비를 보태는 모금을 진행했고요. 이틀 만에 248만 원, 107세대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지런한 제작진이 입주자 대표회의 분에게 그리고 이 택배기사 정순용 씨 아내 주홍자 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 들어봤습니다. 잠깐 듣고 올까요? 가장 먼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분들도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인데 저희가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바로 또 오늘부터 택배를 배송을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문자가 왔을 때도 입주민분들이 답장을 해서 뭐 건강 유의하시면서 하셔라 이런 식으로 많이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분들도 계시네 그러면서요. 말문이 막히면서 감사하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몸 튼튼히 열심히 성심껏 일하겠습니다. 아, 정말 가슴 따뜻한 맞아요. 이야기인데요. 네. 그 택배기사분 건강은 괜찮으시대요? 다행히도 네. 네, 위험한 순간 넘기고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회복하셔서 바로 이제 업무에 복귀하셨고 혈전이 있어서 쓰러지신 건데 사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예, 누리꾼들이 이 소식 듣고 이 아파트야말로 명품 아파트다. 그렇죠.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아, 좋습니다. 오늘 5키를 훈훈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야말로 명품 아파트다.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내일 더 재미있는 핫한 네. 키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오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요 사연 소개 대신에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뉴스 오후 영화표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네, 본방사수 인증샷 이벤트인데요. 온라인 또는 TV로 본방사수 하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매일 한 분께 영화표 2장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JTBC 아래 짝대기 하시고 5PM 인스타그램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과 사연도 역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은 응원 메시지,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면 소중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